당신 이혼합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저녁 준비를 하던 평범한 수요일 저녁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2억 원. 일주일만 지나면 받게 되는 그 돈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무너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11월의 저녁 하늘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의 얼굴은 낯설도록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서류 가방에서 이혼 동의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각자의 길이라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이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영이라는 이름이 떴다가 재빨리 꺼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영희가?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귀가 빨개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 상대방의 거짓말쯤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세월. 제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퇴직금 받기 일주일 전에?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회사 정리할 게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았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준혁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다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준혁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엄마, 아빠 퇴직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참으면 안 돼요? 아빠도 평생 고생했잖아요.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준혁아, 내 엄마는 평생 고생 안 했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했잖아요. 아빠는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30년을 바쳤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회사 사람들이랑 송별회 했어.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옆자리에 여직원이 있었나 봐. 남편은 씻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니 호텔 주차권이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였습니다. 회사 송별회를 호텔에서 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믿었습니다.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이튿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남편을 따라가 보자. 남편이 퇴근할 시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회사 정문이 보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메리카노 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예감이 틀렸기를. 하지만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남편이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헤어왁스를 새로 바른 듯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고 넥타이도 평소 매던 것이 아닌 새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넥타이는 한 번도 매지 않던 사람이 남편은 지하철역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남편은 역 앞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고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칸막이가 있어서 저를 볼 수 없었지만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여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응, 다음 주 금요일이면 퇴직금 나와. 2억이야. 와, 2억. 우리 그 돈으로 제주도 카페 차리자. 오빠가 말했잖아. 바다 보이는 곳에서 나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그래, 0이야. 조금만 더 참자. 이혼 서류만 받아내면 돼. 퇴직금으로 제주도 카페. 새 출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근데 오빠, 와이프는 의심 안 해? 괜찮아. 저 여자는 30년 동안 집에서 살림만 했어.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이혼하자니까 울기만 하더라. 남편이 저를 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저 여자라고. 헤헤, 오빠 나빠. 근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 재산이 뭐가 있어? 집은 전세고 저축한 것도 별로 없어. 퇴직금만 잘 챙기면 돼. 오빠 똑똑해.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바보야? 다 내 명의로 해뒀어.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춥지 않았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내가 바친 30년이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를 딸 아이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아빠랑 이혼한다며? 그래.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아빠 퇴직금 나오는데? 또 퇴직금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2억 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좀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30년 동안 돈 벌어온 거 생각하면 퇴직금 정도는 아빠가 가져가는 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아빠는 매일 회사 가서 스트레스 받고. 편하게.
이 아이는 내가 뭘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나가봐. 엄마, 나가라고 했어. 수진이가 놀란 얼굴로 나가고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30년 동안 편하게 산 걸까? 애들 기저귀 갈고 밤새 간호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그게 편한 거였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영희가 누구예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당신 따라갔어요. 카페에서 그 여자랑 있는 거 다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따라왔어? 미쳤어? 남편을 의심해서 미행을 해?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20대 여자랑 손잡고 퇴직금으로 제주도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맞아. 나 영희 만나. 그리고 퇴직금 받으면 그 여자랑 새 출발할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변명도 거짓말도 없이. 당신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나 이제 정년인데 남은 인생 당신이랑 사는 거 딱 질색이야. 영희는 나를 인정해줘. 나를 남자로 봐줘. 당신은 30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 뭘 해줬냐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줬냐고. 당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가정부도 해. 영희는 나한테 사랑을 줘. 당신은 의무감으로 산 거잖아.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의무감이었다고.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날 오후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무의식 중에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가야, 결혼하면 내 것 하나쯤은 꼭 숨겨놔라. 남자는 언젠가 변할 수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틀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액자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해. 이혼 서류는 빨리 처리하자고. 이혼 서류. 그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구나. 저는 30년을 살았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역 근처 고시원에 방을 구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지만 제 돈으로 얻은 첫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55살의 고시원이라니.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1995년 3월 마이너스 결혼식 비용 500만 원 친정에서 부담. 1997년 5월 마이너스 큰아들 준혁 출산. 산후조리 비용 친정어머니가 지원. 2000년 12월 마이너스 남편 사업 실패. 빚 3천만 원 친정. 땅 팔아서 갚음. 2005년 8월 마이너스 시어머니
암 수술 비용 1,200만 원 제가 파트타임으로 마련. 2010년 4월 마이너스 딸 수진 대학 등록금 제가 새벽 배달 알바로 마련. 나는 30년 동안 뭐 했지? 아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는 누군가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때 가방 속에서 명함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구겨진 명함이었지만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김태준. 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신세계 백화점 그날 저는 남편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던 중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부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야, 왜 울어? 엄마 잃어버렸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미아 방송을 하고 30분쯤 기다리니 한 부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준우야.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니에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연락처 좀. 괜찮아요. 저도 애 키워봐서 알아요. 하지만 남자는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하세요. 제 아들을 구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치레려니 했습니다. 명함을 가방에 넣고 잊고 살았습니다. 김태준 회장. 대한그룹이면 제게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 아닌가. 저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2년이나 지났는데 기억이나 할까? 괜히 연락했다가 민망하기만 하겠지.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이혼하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지? 집은 전세고 통장에 있는 돈은 500만 원뿐이고. 아니, 정확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마이너스 예금주 박순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통장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아가야, 이건 내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힘들 때 쓰렴. 그리고 절대 남편한테 말하지 마라. 저는 30년간 이 통장을 지켰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도, 시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이 돈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대지 않은 게 아니라 불렸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0년간 파트타임으로 번 돈을 조금씩 넣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고. 통장을 펴보니 숫자가 보였습니다. 잔액 10억 5,347만 2,850원 10억이 넘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 30년간 준비했어. 하지만 10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그때 다시 김태준 회장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자.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 10년 전에 산 옷이지만 그래도 제일 나아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55살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파마한 지 오래된 머리, 피곤에 쩐 눈가.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했습니다. 김순자, 기죽지 마. 당신은 당당한 여자야. 아침 9시,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대리석 바닥, 정장을 입은 사람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화로 약속을 잡았으니까요. 라운지에 들어서자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계신 김태준 회장이 보였습니다. 2년 전보다 백발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이쪽입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년 전 그날 저희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궁금했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부인도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급했는데 박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우가 지금도 그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들이 2년 전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차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찻잔에 담긴 얼그레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시길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솔직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퇴직금 받기 일주일 전에요. 김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요? 네. 20대 여자와 바람이 났고 퇴직금 2억 원으로 그 여자랑 새 출발하겠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부인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가족들도 제 편이 아니에요. 아들, 딸 모두 아빠 퇴직금이 아깝다고 제가 참으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 부부는 말없이 제가 우는 것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한참 후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씨, 2년 전 그날 박순자 씨는 저희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백화점 복잡한 곳에서 아이가 유괴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박순자 씨가 아이를 지켜주셨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이를 도와준 사람은 박순자 씨뿐이었어요. 김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박순자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마침 연락을 주셔서 다행입니다.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대한그룹 우량 주식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100억 원어치입니다. 100억?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받으세요. 이건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명함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저희 그룹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부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순자 씨, 세상에는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 나쁜 남편한테 절대 지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오면서 저는 가방 속의 주식 증서를 만졌습니다. 100억?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30년간 모은 10억까지 합치면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00억, 10억, 110억 아니 제 통장의 정확한 금액은 10억 5천만 원이었으니 총 110억 5천만 원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30년간 투자한 주식과 코인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년 전 100만 원어치 샀던 것이 지금은 휴대폰 앱을 켰습니다. 비트코인 계좌를 확인하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트코인 평가액 87억 원 10년 전에 산 100만 원어치가 87억이 되다니.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주식들까지 합치니 총 자산 200억 3,472만 원. 저는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당신 말씀대로 제 것을 지켰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30년간의 투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마이너스 결혼, 친정 어머니가 주신 500만 원으로 시작. 1998년 마이너스 파트타임 시작, 새벽 신문 배달, 월 50만 원 저축. 2000년 마이너스 남편 사업 실패, 하지만 내 통장은 지켰다. 2003년 마이너스 주식 공부 시작,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음. 2005년 마이너스 삼성전자 주식 300만 원어치 매수. 그때 모두가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주식이나 하고 있네라며 비웃었고 남편은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마이너스 금융위기, 주식 대량 매수 5천만 원. 2013년 마이너스 비트코인 100만 원어치 매수 주변에서 사기라고 함. 2015년 마이너스 네이버 주식 추가 매수. 2018년 마이너스 부동산 소액 투자 시작. 휴대폰을 켜서 증권 앱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정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 23억 원, 네이버 주식 평가액 15억 원, 비트코인 87억 원, 기타 주식 및 펀드 18억 원, 새마을금고 예금 10억 5,347만 원, 김태준 회장이 준 주식 100억 원, 총합 253억 5,347만 원, 253억. 내가 30년간 만든 숫자.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개운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준비했어. 이 순간을 위해.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이혼 서류 작성 완료했음. 내일 법원 조정 나오라고. 재산 분할은 없음. 당신 명의 재산 없잖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호호호,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995년 봄 결혼식 날.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1997년 처자들 준혁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내가 평생 책임질게. 2000년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친정 땅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할게.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하지만 보답은 없었습니다. 2010년 딸 수진이 대학 갈 때 남편은 돈이 없다며 포기하라 했습니다. 저는 새벽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6시에 집에 와서 아침 차려주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 덕분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2015년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병원비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주식을 팔았습니다. 아니, 팔려고 했다가 참았습니다. 대신 파트타임을 더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못해서 아들이 고생한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2020년 코로나 시기 남편은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남편 밥을 챙겨주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남자를 떠나야겠다고.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 전략 1. 법원 조정에서 재산 은닉 사실 폭로하지 않음. 2. 남편이 방심하게 만들기. 3. 결정적 순간에 200억 통장 공개. 4. 남편과 상간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김순자, 당신은 30년 동안 준비했어.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5살 여자가 아닌 253억을 가진 투자자가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법원 조정 날짜는 금요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퇴직금 나오는 날에 맞춰서 조정 날짜를 잡았을까. 조정 시간 전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김태준 회장 비서실의 이민정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께서 박순자 씨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도움이요? 네. 사실은 상간녀분의 회사가 저희 그룹 계열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인사팀에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상간녀의 회사가 대한그룹 계열사? 그게 무슨... 오늘 아침 그분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서가 링크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대한전자 익명 게시판. 제목 우리 회사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퇴직금 노린다던데? 사진 첨부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장면. 사진 첨부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장면. 익명일 헐 이거 리을이응? 영이 맞음? 익명이 대박. 저 남자 나이가 몇인데. 익명3 들었음. 남자 퇴직금 2억 받으면 회사 그만두고 제주도 카페 차린다던데. 익명사와 진짜 역겹다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퇴직금까지 노리네. 익명후 영희 복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 키읔키읔키읔. 익명6 인사팀에서 징계검토 들어갔다는 소문. 댓글은 순식간에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여자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태준 회장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 조정 힘내세요. 박순자 씨는 당당하게 맞서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게시판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익명 47영이 지금 회의실에서 인사팀이랑 면담 중이래. 익명 48 완전 울고 있다던데 키읔키읔. 익명 49 자업자 득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오후 2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남편이 서 있었고 옆에는 상간녀 영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당한 일 때문인가 보구나. 하지만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왔네, 저 여자. 남편이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오늘만 넘기면 돼. 저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괜찮아. 퇴직금 받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우리 제주도 가서 새 출발하자.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우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조정위원과 서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부인 측에서는 이혼에 동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가 남았는데요.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분할할 게 없습니다. 집은 전세고 저축은 제 명의로 된 게 전부입니다.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맞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명의로 된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봐요, 조정위원님. 이 사람은 30년 동안 집에서 놀았어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30년 동안 집에서 놀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난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벌어왔어. 당신은 뭐 했어? 밥하고 빨래한 거? 그게 돈이 돼? 영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저씨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퇴직금 정도는 아저씨가 받는 게 당연하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조정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가사노동을 하신 것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의 일부는 남편이 탁자를 쳤습니다. 기여도? 웃기고 있네. 밥 좀 해줬다고 2억 원 나눠 가져요? 말이 돼요? 영희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줌마, 솔직히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자식들도 다 컸고, 아저씨는 새 인생 살아야 해요. 새 인생? 당신이랑.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와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증인으로 왔어.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증인? 네. 엄마가 재산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엄마는 평생 아빠한테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돈 관리도 못해요. 통장 관리도 아빠가 다 했고요. 내 자식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조정위원이 아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정말 없다는 말씀입니까? 준혁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엄마는 파트타임 알바비로 겨우 생활하셨어요. 파트타임 알바비로 겨우 생활했다고. 남편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봐요, 조정위원님. 자식들도 증언하잖아요.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합시다.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준혁이를, 수진이를.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네, 괜찮습니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혼 서류 작성하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조정위원님, 혹시 제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숨겨둔 재산? 당신이? 하하. 영희도 웃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부인께서 숨긴 재산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새마을금고 통장, 증권사 통장, 그리고 김태준 회장이 준 주식 증서. 조정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야, 저게 설마 몇백만 원 있다고 자랑하려고? 영희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줌마, 통장 몇 개 들고 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마무리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통장을 펼쳐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 잔액이, 뭔데요? 얼마나 있길래? 남편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 잔액 10억 5,347만 원입니다. 쿵. 조정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억? 이게 무슨... 영희가 당황하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게 뭔 소리야? 준혁이와 수진이도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10억이? 조정위원이 다음 통장을 펼쳤습니다. 삼성증권 계좌,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 23억 원. 23억?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이버 주식 15억 원, 비트코인 자산 87억 원? 87억?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김태준 회장이 준 주식 증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한그룹 우량주. 현재 시가 100억 원어치입니다. 100억?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합계 235억 5,347만 원입니다. 아, 제가 계산 실수를 했었군요. 정확히는 235억이었습니다. 조정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35억입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궁금하세요? 어떻게 모았는지?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죠. 남자는 언젠가 변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사업 망하고 빚지고 시어머니 병원비 없다고 할 때마다 저는 새벽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6시에 집에 와서 당신 아침 차려주고, 그건 편의점 알바도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당신은 제가 동네 친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죠? 아니었어요. 돈 벌러 간 거였어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내 대학 등록금도. 네. 내가 새벽 배달로 번 돈이야. 아빠가 돈 없다고 했을 때 엄마가 학교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잖니. 그게 다 엄마가 밤새 일해서 번 돈이었어.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03년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고 인터넷 카페에서 공부하고 당신은 여자가 무슨 주식이라고 비웃었죠. 그건 내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주식 팔 때 저는 샀어요. 5천만 원어치. 당신이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날 저는 주식을 샀어요. 왜냐고요? 당신한테 줘봤자 날릴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3년에는 비트코인을 샀어요. 100만 원어치. 모두가 사기라고 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게 87억이 됐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 퇴직금 2억 원은? 저는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억이요? 제 주식 배당금 한 달치도 안 돼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만 연간 3억이 넘거든요.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영희 씨. 저는 처음으로 영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회사가 대한그룹 계열사라는 거 알아요? 네. 오늘 아침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 당신 사진들. 그거 김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2년 전에 제가 회장님 아드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미아가 됐던 아이를 찾아드렸죠. 그 은혜로 회장님이 저한테 100억 원어치 주식을 주셨어요. 100억을 그냥? 네.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 윤리위원회도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요. 유부남이랑 바람난 직원은 회사 이미지에 해롭다고요.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직장이 너무 늦었어요.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거예요. 저는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235억을 가진 여자를 차버린 거예요. 2억 때문에.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긴 거잖아. 숨긴 거요? 당신이 물어본 적이나 있어요? 30년 동안 당신 돈 있어? 라고 물어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건 없었어요. 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 저 여자는 집에서 놀기만 해. 돈이 있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으니까. 조정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도록. 오늘 퇴직금 2억 받으셨죠? 축하해요. 하지만 그 2억으로 제주도 카페 차리시겠다고요? 제 배당금 한 달치도 안 되는 돈으로요? 복도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헐, 저 아줌마가 200억이 넘는다고? 235억이래. 대박. 과장님 퇴직금 2억 가지고 이혼하려고 했다고? 완전 바보 아냐? 남편이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다들 닥치라고. 하지만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 그 여자도 바보네. 200억 남편 버리고 2억 가진 할아버지 선택했네. 회사에서 잘리는 건 덤이고. 와, 인생 완전 망했다. 영희가 울면서 조정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비켜섰고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됐어, 준혁아.
너도 아빠 편이었잖아. 엄마가 참아야 한다고 했잖아.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상속할 생각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를 위한 인생은 끝났어. 조정위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 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습니다. 제 돈은 제가 벌었으니까요. 혼인 기간 중에 모은 돈이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전부 제 명의예요. 남편 몰래 번 돈이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재산 은닉이라고. 불법이요? 제 돈을 제 명의로 저축한 게 불법인가요? 변호사 불러서 싸워보시겠어요? 좋아요. 김태준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법무법인이 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없이 이혼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원래 제 돈만 가지고 나갈 거였어요. 당신 퇴직금이요? 가져가세요. 저한텐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30년의 결혼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동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아줌마 대단한데 235억이면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벌어. 과장님 완전 인생 망했네.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춥지 않았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법원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다리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준 회장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민정 비서 축하드립니다. 박순자 씨.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으시다는데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다음에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제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이제는 이곳도 며칠 후면 떠날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저녁 하늘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던 그날처럼 이겼다. 나는 이겼어. 하지만 기쁨보다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 제가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통장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저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아이들이 저를 존중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똑같았을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어차피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같은 젊은 여자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럼 나는 왜 30년이나 숨기고 살았을까?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나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닌 외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을 버텼는데 남은 건 235억 뿐이야. 돈만 남았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철없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생각 좀 해볼게. 준혁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용서해줘.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마이너스 결혼. 행복했다. 1997년 5월 20일 마이너스 준혁 출산. 엄마가 된 기쁨. 2000년 12월 3일 마이너스 남편 사업 실패.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었다. 2005년 8월 10일 마이너스 새벽 배달 시작.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 2010년 4월 2일 마이너스 수진 대학 합격. 뿌듯했다. 2015년 6월 18일 마이너스 시어머니 돌아가심. 며느리가 살림을 못한다는 말을 유언으로 들었다. 2023년 11월 1일 마이너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세상이 무너졌다. 2023년 12월 6일 마이너스 이혼 성립. 나는 자유다. 자유. 나는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가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한강뷰 나오는 아파트 찾는데요. 50평 이상으로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30억 정도면 될까요? 중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좋은 매물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50평 아파트. 밝은 거실, 넓은 주방, 그리고 제 서재.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다리에는 불빛이 켜졌습니다. 예쁘다. 하지만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외로웠습니다. 235억이 있어도 넓은 집이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였습니다. 박순자님 맞으시죠? 네. 큰 상자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와인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2년 전 그날 박순자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가족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박순자 씨가 행복하실 차례입니다. 언제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김태준 드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2년 전 그 꼬마 준우를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장난감 코너에서 로봇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가장 비싼 것으로. 이거 포장해 주세요. 선물용으로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김태준 회장님 댁으로 보내주세요. 준우 어린이 앞으로요. 포장을 하는 동안 저는 카드를 하나 꺼내 글씨를 썼습니다. 준우야, 2년 전에 아줌마가 도와준 거 기억하니? 아줌마는 요즘 준우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단다.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렴. 마이너스 순자 아줌마가. 선물을 보내고 백화점을 나오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55살. 앞으로 30년은 더 살 나이입니다. 이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노트였습니다. 김순자의 두 번째 인생 계획. 1. 하고 싶었던 공부하기 마이너스 미술, 음악,
문학. 2. 봉사활동 마이너스 어려운 여성들 돕기. 3. 여행 마이너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 4. 친구 만들기 마이너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5. 사랑.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줄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55살의 사랑이라니.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왜 안 돼? 나는 이제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다음 날 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가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희예요. 반가워요. 수업이 끝나고 영희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왜 미술 수업 들으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이제야 시간이 생겨서요. 저도요. 애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죠.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이제는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생.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강을 비추고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식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2억 3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 퇴직금보다 많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미술 수업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강의 일몰을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그린 첫 작품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보다 밝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6시에 엄마 집으로 와. 수진 고마워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고. 이제야. 조금 늦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가 희생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거래. 엄마 새집 축하한다고. 고마워. 함께 식사를 하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이제 알았어. 됐어.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엄마, 근데 엄마는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렇게 돈이 많은 걸.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잖니. 엄마.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돈이 사랑을 사지는 못하지만 존중은 살 수 있다는 걸.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제대로 할게. 엄마를 존중할게. 그래. 천천히 하자. 수진이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30년이나 기다려야 했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나는 이제 55살. 앞으로 30년이 더 남았어.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내일 할 일, 미술 수업이, 봉사활동 신청 3, 유럽 여행 알아보기 4, 친정어머니 산소 방문.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당신 말씀대로 제 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인생. 김순자, 당신은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며 불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빛 속에서 살 시간입니다.